현재 C등급까지 나눠져 있는 개인 신용 등급이 최대 1000점까지 세분화된 점수제로 바뀝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공급이 7조 9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내년 보유세 등 각종 부담도 덩달아 크게 인상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보유세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성과급을 두고 회사 측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KB 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 기로에 섰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10개 등급으로 분류됐던 개인 신용 등급이 내년부터는 점수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나 금리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등급으로 매기면 개인 신용 등급을 이제는 점수로 매기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개인 신용평가는 총 10개 등급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 효과가 발생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등급제를 1000점으로 되어 있는 점수제로 전환합니다. 우선 내년 1월 14일부터 국민과 신한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은행 자체 평가에 신용조회 회사의 신용 점수를 사용하고요.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상담이나 설명을 할 때는 신용 등급도 병행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중에는 전 금융권의 신용 점수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 부분도 개선된다면서요? 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1.6등급 하락해 시중은행에서 0.25등급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크게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요. 앞으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나 등급 하락폭이 완화되도록 신용조회 회사 평가 모형이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채무를 연체했을 때 연체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가 달라지는데요. 앞으로는 금액과 기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단기 연체의 경우 10만 원, 5영업일 이상에서 30만 원, 30일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고 장기 연체는 50만 원, 3개월 이상에서 100만 원, 3개월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금융제도 중에서도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늘어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는데요. 우선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공급이 올해의 2배 이상인 7조 9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고요. 연소득과 재직기간 등 지원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감면율 범위도 30에서 60%에서 내년 1분기부터는 20에서 70%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2%대 초저금리 대출 1조 8천억 원이 마련되고 미래카드 매출과 연계한 대출을 2천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바뀌는 제도들도 있죠? 네, 내년 1분기부터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 등을 통해 금융투자 상품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 등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나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한데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울생활 자료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생활은 크게 5개 분야 44개의 사업인데요.
우선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 민간 또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부모 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이 전액 지원됩니다. 다시 말해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둔 부모는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발달장애 등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이용자를 위해 책을 자유롭게 소리내 읽을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도 2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또 3월 이후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서울시로부터 하루에 약 8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3월에 개관하고요. 임신과 출산, 육아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같은 기간 새롭게 오픈합니다. 네, 조 기자, 또 어떤 부분이 눈에 띄나요? 예, 내년 4월부터는 사대문 안의 제한 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사대문 지역이 서울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서울 전체 교통사고의 4.1%가 일어나는 곳인 만큼 속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가 연장돼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연결되고 구로 고가차도는 철거돼 그 자리에 왕복 10차에서 11차로가 새로 개통됩니다.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재래시장에는 자율 소화장치가 5월부터 배치되고요. 노점상 밀집 지역이나 고시원, 학원가 등에 보이는 소화기가 7월부터 새로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표준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대폭 오를 걸로 예상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우선 이번에 나온 표준 주택 공시가격, 이거 뭔가요? 네, 정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를 하는데요. 표준주택 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서 가치를 평가하고 소유주의 의견 청취 과정 등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들의 평가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군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서울 최대 부촌 중 하나인 한남동 주택이 세 채 중 한 채꼴로 50% 이상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 외에 서울 25개구에서 강남과 강북을 불문하고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에서 3배까지 오른 사례가 다수 나왔는데요. 이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 대상인데 현 정부가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율을 임기 내에 80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공시가율이 낮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관련된 세금이 다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대폭 오르면 보유세는 더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년 새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45% 오른 관악구 남현동 집주인의 경우 올해 180만 원이던 보유세가 내년에는 250만 원, 또 2021년에는 314만 원으로 약 74% 오르는데요. 또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서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60여 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르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평균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확정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낸 카드가 많죠. 남은 카드 중 하나가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 자연스레 세부담도 더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건데요. 그런데 공시가격을 올리는데 말이 참 많습니다. 세금만 느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앞에서 이제 저희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공시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밖의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은 1월에 확정이 되고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 한국감정원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 통지서가 발송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지금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뭐 흔히 빌라, 다가구 주택을 말합니다.
지금 VIP들, 이른바 이제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한남동이나 삼성동, 종로구 일부 지역에는 이 지금 세 채 가운데 한 채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세부담이 50%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 주택의 경우 이제 가격에 대한 물론 이들이 세금에 대한 이 조세 저항이 큰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곧바로 이제 아파트 공시 가격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70%를 밑돌고 있는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4월에 예정된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올해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의 공시가격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그거에 맞물려서 아마 아파트 가격 상승, 세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결국 내년도 공시가격은 무조건 오른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은 되려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팔리지 않고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런 단독주택의 소유주를 보게 되면 20, 30대 젊은 층이 좀 꺼립니다. 주로 이제 노후 세대들, 노년층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걸 임대업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제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앞서서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보유세, 이 재산세야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세부담이 높아지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또 냉랭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의 이제 국토부의 입장을 보면 오른 시세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가격의 이제 부동산 가격의 이제 변동성을 보게 되면 상반기에 끝없이 올랐습니다. 네. 9월 대책 발표되기까지 계속 천정부지로 올랐죠.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공시가격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딱 발표를 하는데 이게 어떤 점을 중간 지점으로 할 거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를 때마다 탄력적으로 올릴 수가 없고 내릴 때마다 탄력적으로 내릴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지금은 통상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도 낮았습니다. 네.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50, 60%, 아파트의 경우는 70%를 밑돌았는데 이걸 실거래가에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 가격 변동성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고민이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세 형평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두 가지의 이제 의도가 분명히 엿보입니다. 하나는 조세 형평성, 또 하나는 높은 집값을 좀 바로잡아 보겠다. 어쨌든 세부담을 이유로 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유도 매물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세제, 부동산 세제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 비중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거래세는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세를 계속해서 인상하겠다, 비중을 높이되 거래세를 낮추는 데에 대해선 정부가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 절벽이죠.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세제, 대출, 청약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거래가 이제 숨통이 틔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거래세를 낮춰서 숨통을 좀 틔워주고 오히려 이 보유세를 좀 급하게 올리지 말고 좀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여파인데 사실 보유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부담금이 다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만에 하나 공시가격을 정부의 의도대로 한 시세의 8, 90% 수준까지 올린다, 100%까지 현실화한다면 정말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데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이 세부담이에요. 파장은 보유세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 이제 수급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각종 부담금 기준, 60가지가 넘는 이 각종 사회보험의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오를 경우 지금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추정을 좀 보게 되면
공시가격이 30% 올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연평균 14만 원 정도 오르는 인상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기초연금 10만 명 정도가 수급 기준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세 부담이 이제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히 커지는 것은 이 경착륙은 좀 막아달라라는 이제 요구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공시가격을 올려서 집값 안정은 올까요? 그리고 뭐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집안채인 사람, 저소득자가 가장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부자들이야 공시가격, 보유세 인상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현실화하자라는 취지는 100% 공감을 하지만 당장 이제 시세에 맞춰서 급하게 공시가격을 올랐다. 지금 내리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이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이의가 있다. 나는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의 이제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 내에서 이의 신청을 하고 1월 말에 이제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의 신청이 좀 본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에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이달 들어 전월세 거래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6,813건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전달에 앞당겨 선전세를 얻었고 전월세 재계약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14층짜리 역세권 청년주택 98세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허가 절차가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산업과 노동정책 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힌 김광두 부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어제 회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참석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죠. 정확히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정부의 산업 전략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김 부의장은 이날 우리나라 산업 전략의 방향으로 6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면서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노조의 불법 행위와 정부의 적폐청산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는 적폐청산의 범위와 기준이 아주 애매해서 다수 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김 부의장은 지난달 청와대에 부의장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아직 사표는 수리되진 않았지만 김 부의장이 국가미래연구원장직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거취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어제는 또 재계 쪽에서도 작심 발언이 나온 것 같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어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20대 국회에 기업 관련 법안이 1,500개 정도인데 이 중 규제 법안만 833개라고 과도한 입법 규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를 냄비 안의 개구리에 빗대면서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박 회장은 지금까지 냄비 안의 개구리가 땀을 뻘뻘 흘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화상을 입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내놓은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재계 주장처럼 법정 주휴시간과 약정 휴일시간 모두를 빼고 소정근로시간 174시간만 최저임금 기준 시간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경영계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고요. 오늘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KB국민은행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사는 수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현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할지 말지를 두고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는 오전 9시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투표는 오후 7시에 종료됩니다. 노조 관계자는 늦어도 오늘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된다면 국민은행 노조는 내년 1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0년 국민은행 주택은행과 합병 당시 파업한 이후 19년 만에 파업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국민은행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 차이입니다. 노조는 올해 국민은행이 3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300% 수준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해 노사가 올해부터 자기자본 이익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노조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사는 성과급 외에도 임금 인상과 점심시간 보장,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는 대표자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거쳤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중국 당국이 우리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굴기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업계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세 개사의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를 끝내고 징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사는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D램을 판매하면서 낸드 제품을 끼워 팔았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 세 개사에 수조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현재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 기자, 일부에서는 중국이 과징금 대신에 특허 소송 취하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 개사가 중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반도체 업체를 조사한 이유가 결국에는 자국 반도체 업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세 개사에 대한 단독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근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증여세 부과는 법정 기한이 지나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법적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008년 특검 조사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은 4조 5천억 원 규모로 4,500억 원이 증여세로 납부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이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호 씨와 두 딸 조연아, 조현민 씨 등 세 모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모녀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서 밀수입하고 가구와 욕조 등 5억 7천만 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뒤늦은 산타 랠리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변동성 많은 장세 국내 증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제의 하락폭을 오늘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재 2031포인트, 코스닥은 0.45% 오르면서 66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할 종목들입니다. 우선 신한지주가 하락세입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임기 중간에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3% 가까이 빠지면서 3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반전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나기를 맞은 통신주와 은행증권주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 각각 0.56%, 3.35%씩 내려가면서 26만 7,500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3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